다시 한번 국민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넘어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경남과 부산 MBC가 공동으로 기획한 K-뉴딜 성공전략 토론회 한국판 뉴딜 대전환의 시대를 열다 진행을 맡은 경남대학교 안차수 교수입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기획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한국판 뉴딜의 큰 틀은 고용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디딤돌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두 축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 전략은 무엇인지, 경남과 부산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네 분을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한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진종헌 국립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남종석 박사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한국판 뉴딜이라는 슬로건이죠.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한국판 뉴딜이 과연 무엇인지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최상한 교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판 뉴딜이라고 할 때 뉴딜이라는 말이 참으로 좀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뉴딜이라는 것은 지금 새로운 사회, 새로운 대전환으로 좀 가겠다는 뜻인데요. 193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이 나오면서 미국의 사회를 대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유럽이랄까 또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린 뉴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딜이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 이행,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순수 경상도 말로는 됐나 됐다 이 정도 뜻이라고 보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됐나 됐다. 그 사회적 약속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 지금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각 분야별로 전문가분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자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하 교수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최상한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는 기존에 있었던 과거의 데이터 또는 현재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코로나19 이 한 방으로
모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왔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국가의 리더는 결단을 내려야 하고 그 결단에 해당하는 대응이 바로 한국판 뉴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결단을 내리는 과정 중에 중간에 우리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K-방역에 성공을 하면서 전 세계의 선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모델이 되었고 그 모델과 자신감을 통해서 국가 발전 전략을 새롭게 짜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판 뉴딜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진종 교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위기이자 기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K-방역을 잘 해왔고 또 경제 측면에서 많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지금 나은 통계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기회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여전히 방역의 위기 그리고 경제 위기 또 격차라는 측면에서 공동체 위기 이런 위기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돌파하고 앞으로 20년, 30년의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판 뉴딜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을 간단히 정리한다면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세계 선도 국가로 나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정숙 박사님, 예.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 뉴딜의 필요성을 우리가 본다면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체제의 전환과 그 산업 체제의 전환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많이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 분야들이 발전 부분 그리고 수송 그리고 생산을 의미하는 산업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의 체제 전환을 이루지 못하면 지구 전체의 측면에서는 환경 재앙의 측면이 있지만 또 우리 경제 측면에서도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최성환 교수께서 그린 뉴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같은 경우는 그 환경 기준, 기술 표준을 계속 강화시키겠다고 그 이미 공약을 한 상태이고 여기에 맞추려면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체제와 그에 맞는 그 수송 체제를 전환시켜야만 우리 수출과 경제의 어떤 발전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필수 불가결한 우리가 실행해야 될 능동적으로 실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김준하 교수께서 이 디지털 뉴딜이 왜 필요하고 핵심 사업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이전 상황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커다란 담론을 놓고 전 국민과 전문가들이 어떻게 디지털화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디지털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국가 전체를 디지털화하고 그 디지털화하는 과정 중에 생겨나는 비대면 사업들을 앞으로 국가 전략상 유망 사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큰 틀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이제 화상회의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배달도 많이 시켜 먹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산업들인데 이 산업들이 갈수록 커져갈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크게 4가지 정도의 디지털 뉴딜 사업들을 핵심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DNA 생태계 강화라는 부분인데요. 영어가 많이 들어가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실행하는 이행 주체들이 빠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영어를 쓰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DNA에서 D는 데이터고요. N은 네트워크이고 A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입니다. 산업 생태계 자체를 DNA와 융화를 시켜야 되고 5G에 해당하는 통신 네트워크와 전 산업을 한꺼번에 녹여야 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녹여내는 첫 번째 디지털 뉴딜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 인프라 부분입니다.
초중고 대 그리고 직업훈련원까지 와이파이에 해당하는 격차를 없애겠다라는 부분이고 교실은 100% 와이파이 지원이 되면서 교사나 교원들에게는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비대면 산업 부분인데요. 산업 부분에서는 의료, 교육, 재택근무, 비즈니스 그리고 중소기업에게는 원격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들 그리고 소상공인에게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온라인 판로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래된 국가 인프라들의 디지털 인프라를 입힘으로써 미래 산업을 대비를 하고 오늘 이야기할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시티 그리고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스마트 산단 이런 지원 사업들을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녹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조금 더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진종 교수님, 그런 예들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봅니다. 즉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뉴딜을 한번 구분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디지털 전환과 그에 따른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예전인데 1995년에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학자가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주 창의적인 노동 외에는 인간의 노동이 사라질 것이다,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그런 예측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5년 만에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인데요. 제가 아까 디지털 전환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사실은 좀 중립적입니다. 그것이 미치는 결과는 좋은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은 디지털 전환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대응을 준비하지 못한다면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디지털 전환을 맞이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사회 경제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 차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디지털 전환 속에서 사실은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토론회는 MBC 경남과 부산 MBC가 공동으로 기획한 토론회입니다. 경남과 부산의 시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데요. 디지털 뉴딜이 수도권에서 좀 더 유리한 정책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이 추진되면 경남과 부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인데요. 남종석 박사님께 이런 우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산업과 일자리 측면에서 그 디지털 전환은 우리 지금 동남권 그러니까 경남, 부산, 울산을 포함한 동남권 경제에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동남권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주력 산업인 철강이나 금속 그리고 기계,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수출 주력 사업들이 이제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는데요. 그러나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를 성장을 축이 되었던 디지털화나 ICT 분야의 성장은 우리 동남권에서는 굉장히 저발전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에서 동남권의 어떤 제조업의 위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전통 제조업이 디지털화된 사회적 제조업 서비스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사회 서비스와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지체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에 비해서 저발전된 제조 서비스 그리고 생산자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그 동남권 경제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디지털 뉴딜은 그런 점에서 그 우리 동남권 경제의 구조 고도화에 큰 요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이 정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린 뉴딜로 넘어가겠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만 여름 동안에는 최장기간 장마가 있기도 했고요. 태풍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한 해가 되었는데요.
어느 때보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은 좀 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개념인데요. 진종훈 교수님께 먼저 그린 뉴딜 어떤 정책이고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린 뉴딜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 경제 전반의 친환경, 탈탄소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 한국판 뉴딜이 발표될 때 10대 대표 사업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그린 뉴딜과 관련돼 있을 정도로 실제로 핵심적인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초로 발표될 때는 탈탄소를 명확히 하지 않아서 조금 비판이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탈탄소를 명확히 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완전히 이제 탄소 소비 사회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화석 경제에서 화석 연료 경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또 기업이 바뀌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또 우리나라만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린 딜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미 뉴딜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회적인 합의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 뭐 최근 5년간 조금 지체가 된 상태인데 어쨌거나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어서 그린 뉴딜 을 탈탄소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 사업 내역을 한번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스마트 그린 산단이라든지 그린 리모델링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그린 에너지 즉 그 해상 풍력 단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와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또 잘 아시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즉 수소차나 전기차 등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그린 뉴딜은 우리 사회를, 우리의 지역을 굉장히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 5년 정도로 지금 처음에 제시가 됐지만은 그린 뉴딜은 사실 탄소 중립 목표 2050년까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지속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런 전환의 가운데에서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인 약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그린 뉴딜의 그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 쭉 정책적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그린 뉴딜과의 차별성이 좀 어떤 것인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김준하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그동안 친환경, 녹색 성장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녹여내려고 노력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국가 대개조 차원의 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색 산업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친환경 문제만이 아닌 국민 스스로 또는 산업 스스로가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생활의 전환, 산업의 전환, 미래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린 뉴딜은 그동안 우리가 화석 중심으로 살아왔던 세상에서 이 생활 자체에 대한 많은 패턴들이 화석이 아닌 국경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에너지로 한번 살아보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94% 정도의 에너지원을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을 폐쇄했다면 락다운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그 에너지원에 해당하는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됐던 상황도 끔찍하게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이제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에너지원이 아닌 우리 국경 안에서 만들어지는 정의로운 에너지, 그게 바로 바람이나 이 태양이나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린 뉴딜의 철학이고요. 산업적인 면에서는 지난 70년 동안 화석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많은 산업들이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그리고 많은 질병들을 유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그린 뉴딜을 통해서 산업의 전환도 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산업의 전환도 한번 정의롭게 만들어보자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미래 후속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 숙제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석 베이스로 살았기 때문에, 화석 연료 베이스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산업적인 문제, 많은 환경적인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러면 우리 후속 세대들에게 정의로운 에너지로, 바람과 태양으로 미래 후속 세대들의 건강과 그 에너지원을 한없이 끝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원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들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큰 차별성입니다. 예, 정의로운 전환 잘 들었습니다. 그린 뉴딜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 정부와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차상환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 뉴딜은 특히 지자체,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런 역할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조금 덧붙여 주실까요? 아까 제가 한국판 뉴딜은 됐나 됐다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 됐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방정부가 됐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주민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아직 됐다 하는 이 반응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읍면동 단위, 전국에 있는 38,000개 마을 단위까지 그린 뉴딜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이런 거 전국적인 우리 상황을 보면 좋은 모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남전리에 보면 태양광을 이용해서 한 마을이 장례식장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마을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하고 있고요. 신안군에 이제 자라 돌아가는 곳은 보면 풍력 그리고 태양광 이런 수력들을 이용을 해서 한 1기가와트가 이 메가와트가 되는 이게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데 이 주민들이 연간 한 400만 원 정도 1인당 받게 되는 그런 이제 계획이 수립되고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한 부분에 있어서 뉴딜 정책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1970년대 생각해 보면 새마을 운동이 옛날 뉴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는 중앙정부가 강하게 주도를 하고 주민들은 아예 동원을 시켰던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판 뉴딜은 지방정부가 하고 주민과 함께 주도해 나가는 이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이 성공한다 생각합니다. 예,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적으로 그린 뉴딜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남종석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경남과 부산도 구체적으로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린 뉴딜의 측면에서 그 경남과 부산이 준비하는 그 사업들을 해서 특히 에너지 체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 체제는 두 가지 부분에서의 전환을 요구하는데 하나는 생산 체제의 전환과 소비 체제의 전환을 요구하거든요. 생산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 경남 같은 경우를 보면 그 R200 산단을 이렇게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R200 산단이라는 거는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서 산업 생산을 하는 건데요. 최종재를 생산하는 완성품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공급 기업들의 부품 생산도 모두 그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그 개통 건설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재생에너지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자연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불안정하는 공급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관리하는 에너지 그리드 구축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경남 같은 경우 보면 신재생에너지는 한 4.7%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 2030년까지 30%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
그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풍력 단지와 대규모의 태양광 단지를 개발하고 있고 또 지금 조성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에너지 그 소비 측면에서 보면 부산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그 부산은 지금 지하철과 대중교통, 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을 굉장히 조밀하게 짜면서 수송에서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자가 소비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도시 체계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자가 승용차들 같은 경우도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보급 시스템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물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그 공공부분 건물에서만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과 그리고 에너지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산과 경남의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그 에너지 등급제를 실시해서 그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것을 또한 그 지방세 체계의 어떤 그 적용을 해서 일정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상업적 사용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그런 노력들이 좀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 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요. 그중에서 75조 원을 지역 균형 뉴딜에 사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역 균형 뉴딜은 그 기존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지역 디지털 그린 사회 안전망 뉴딜과 어떻게 다른지 그렇지만 이것은 또 연결되어야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하 교수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한국판 뉴딜이 제시된 이후로 정부에서는 또 10월 28일에 한 3개월 이후에 기본 정신이 지역균형 뉴딜이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면 디지털과 그린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부분과 사람 중심으로 가야 하는 사회 안전망이라는 틀 안에서 이게 한국판 뉴딜이 추진하는 방향성이라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추진 주체입니다. 누가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추진 주체가 한국판 뉴딜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지역균형 뉴딜의 가장 큰 철학입니다. 여기에는 지역의 절실함과 지역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에서 무엇이 가장 절실하고 그 절실함을 담아서 미래를 위한 도약을 위한 상상력은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바로 지역균형 뉴딜이 가지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17개 광역단체들이 17개의 목소리를 낸다면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왔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17개로 인구 대비로 나누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번 지역균형 뉴딜은 그 지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 가장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라고 하는 그 절실함과 상상력, 그리고 17개 광역단체, 작은 마을 단위가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초광역권으로 이번에 김경수 지사님이나 부산의 스마트시티 같은 큰 틀에서 초광역권으로 묶어서 그 광역권 내에서 이 지역의 미래 비전을 설계할 수 있다면 지역균형 뉴딜은 성공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 정부가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또 유의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상환 교수님께 어떤 것들이 유의해야 할 점인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국판 뉴딜에 160조를 이제 투입을 하고 지역균형 뉴딜에는 75조를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국가 전체 예산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마 당군 이래 가장 이게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에 20조, 그리고 지역에 진주에도 혁신도시가 있고 부산에도 혁신도시가 있는데요. 10개 혁신도시를 이전하는데도 10조 정도 규모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진 7배에서 10배 이상의 이게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지금 빠져 있는 것이 결국 지역이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이 그림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지방 정부가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이제 이걸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이 자칫 잘못하면 대기업 중심으로 갈 수 있다. 이 대기업 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역의 중소기업, 지역에 있는 마을 기업이랄까 협동조합들도 여기에 함께 참여하면서 주민들이 함께 고민을 하고 마을 기업도 소생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지방 정부가 좀 짤 수 있도록 잘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남과 부산의 그 지역 뉴딜 성공을 위해서는 말씀처럼 전략을 잘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석 박사님부터 시작할까요? 지역 뉴딜과 관련되어서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저희 경남에서 가장 크게 제기했던, 도지사께서 제기했던 것은 그 메가시티 전략이거든요. 그것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이 워낙 그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로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극 체제화 시키면서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중요한 모티프가 될 수 있는데, 그 아까 산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디지털 전환, 우리 전통적인 동남권의 제조업들, 뭐 자동차, 조선, 기계 이런 전통적인 제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R&D 기능과 생산자 서비스, 제조 서비스들이 우리 동남권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경남이나 부산이나 울산이라는 각각의 그 광역자치체만으로는 그것을 실현하기가 실제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하나의 힘도 실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메가시티라는 개념 자체는 여러 도시들이 기능적으로 분할되면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 연결 속에서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핵심적인 것은 중심 도시를 매개로 하는 어떤 생산자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조와 그 공급 생태계가 같이 구축되는 이런 통합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메가시티를 도시군들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되는데, 현대 경제는 흐름의 경제거든요. 정보와 물류의 흐름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통합시키는 방식의 그 광역 교통망이 구축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그 요구하는 것이 광역 초고속 교통망, 그러니까 울산에서 여기 진주 그리고 좀 더 나가는 여수까지 연결되는 그런 방식의 광역 교통망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메가시티라는 거는 그 도시군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지만,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는 다른 메가시티들, 예컨대 뭐 선전이라든가 그다음 광동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결시키는 또 외부와의 연결성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 외부와의 연결성에서 중요한 것이 사실상 공항이거든요. 그런 점들에서 보면 허브 공항의 유치, 이 두 가지가 되어야만 메가시티 전략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경남도도 그렇고 동남권도 그렇고 이 부분들이 실현이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진종 교수님은 남 박사님께서 경남 위주로 주로 좀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산의 전략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먼저 한국판 뉴딜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까 그린 뉴딜의 초점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이고, 또한 지역이 점점 강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부산의 전략을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그 지역 균형 뉴딜을 생각할 때 어떤 조금 사업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지역이나 지자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마치 이제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하고 별개의 지역 균형 뉴딜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별개의 산업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을 지역 주도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그 사업의 성과가 지역을 강하게 만드는,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부산에서는 이제 다른 지역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은 지역의 장점을 살리는 특화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일단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마이스 산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ICE 이라고 이제 주로 전시나 컨벤션, 관광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데 물론 부산에서도 해운대를 중심으로 2019년 정도부터 이제 이런 계획이 시작되고 있는데 부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문화적인 자산이 있어야 되고 또 국제적으로 개방적인 문화, 우리가 뭐 코즈모폴리탄적인 문화라고 하는데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마이스 산업은 부산에서 앞으로 10배, 100배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도 서울과 부산, 제주 정도가 그나마 가능한 후보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한 가지는 이제 동아시아의 물류 허브를 본격적으로 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항만 시설은 굉장히 이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최근에 변화하는 이제 국제적인 상황들, 예를 들면은 홍콩의 지위가 변화하고 경제적인 역할이 거기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의 경제, 일본의 실물 경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뭐 정체되는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동아시아 물류 허브를 지향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그 항만과 함께 공항 또한 이제 그런 전략적인 목표를 향해서 배치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다란 이제 계획 속에서 이제 개별 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마스터 플랜을 지역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앞에 남 박사님께서 메가시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메가시티 관련된 사업 따로 또 한국판 뉴딜, 지역 균형 뉴딜 관련 사업 따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차원에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나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개별적인 사업을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 이제 메가시티 관련해서는 경남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김경수 지사께서도 결국 또 핵심은 부산 대개조다. 부산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남은 제조업 기반이 강력하고 부산은 서비스 기반, 문화적인 기반, 이런 부분들 이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부울경 메가시티. 와 함께 이제 한국판 뉴딜의 지역 사업이 병행 추진이 된다면은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최상환 교수님 어떤 전략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앞서서 두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것이 가장 화두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한국판 뉴딜하고도 연결도 되어 있지만 앞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서 나가려면 이 초강력 권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 울산, 부산, 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들자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가시티라 하면 인구 1,000만 도시 이상을 이제 메가시티라고 하는데요. 부울경은 한 8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걸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는 그러면 주체와 주관이 뭐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특별한 목적으로 이웃한 몇 개의 지방 정부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권 메가시티는 아마 특별지방정부 형태로 나아가는 이 한국에서 가장 이게 최초의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특별지방정부가 이제 구성이 되면 지방의회나 또 특별지방정부를 담당을 하는 자치단체장을 어떻게 또 선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부울경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새로운 제도에 맞는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방자치법 통과와 관련해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김준하 교수님. 예. 네, 경남과 부산은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상 지역이 나눠져 있었던 것이지 하나의 도시는 뿌리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부산 대개조 그리고 동남권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등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면 한국판 뉴딜의 가장 첫 번째 실험 대상지가 아마도 이 동남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해봅니다. 부산은 소비 도시입니다. 소비를 하기 위해서 경남에서 생산을 해주고 울산에서 생산을 해서 부산에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남 박사님 말씀하신 광역교통망이고 또 부산은 항구이기 때문에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 어느 누구보다도 절실한 상황이고 그 물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가덕도 공항이라든가 그리고 부산 항만 시스템들이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하는 어떤 국가를 위한 미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또 대한민국 최초로 에코델타 시티라고 하는 부산 스마트 시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부산을 중심으로 경남이 많이 준비가 돼 있는 뉴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부산은 부산 대개조의 큰 틀 안에서 스마트 물류와 스마트 시티에 초점을 맞추고 전기차 그리고 항만 시스템을 어떻게 자동화 또 자율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의미 있는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지 간단한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한 교수님. 예,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대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한테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우리 우는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거는 이거는 뭐 동수고금의 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 각 지역에서 시행될 때 주민들이 정말로 줄기차게 울어야지만이 주민들이 혜택 보고 주민들이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절실한 그런 말씀 아주 가슴에 와닿는데요. 김준하 교수님. 네, 한국판 뉴딜의 핵심 매개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매개체는 데이터이고 재생에너지고 사람이고 지역입니다.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앞으로의 100년 미래 설계를 위해서 국가 발전 전략에 잘 녹여낸다면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데이터로 똑똑해지는 나라, 재생에너지로 깨끗해지는 대한민국,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판 뉴딜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적으로 위기에 강한 우리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국민을 믿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통큰 이해 그리고 공감, 연대와 협력으로 역사에 남을 큰 획을 함께 걷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판 뉴딜의 대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진종훈 교수님. 네, 뭐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거긴 하지만 그 산업구조 재편이 진행되고 있고 기계라든지 조선 자동차 전통적인 산업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2000년대 이후로 IT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은 이런 변화를 어쩌면 더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판 뉴딜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동남권 지역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동남권의 전통적인 산업이 수도권의 디지털 산업으로 대체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장에 맡겨둔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한국판 뉴딜이 중요하고 지역균형 뉴딜이 중요하고 또 지방정부와 지역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남종석 박사님.
한국판 뉴딜이 진행되면은 앞에서 계속 논의되었듯이 산업 체제나 에너지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많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들을 유발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최상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판 뉴딜을 결국 실현하는 주체가 주민 참여였고 시민 참여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저희 그 경남 같은 경우 보면 그 사회 참여, 주민들이 사회 참여를 하려면 소셜 워커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사회 사업을 하고 주민을 조직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그런 방식의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또 도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 차원의 노력들, 지역 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있던 그 지원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정책을 하는 부분과 함께 저는 그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노동자들은 개인으로 존재할 때는 시민이 되는 것이고 그 일자리에서 갔을 때는 결국에는 그 피고용자로서 노조의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현재 노조가 그 에너지 체제의 전환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는 일자리 불안정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계몽과 함께 대화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기업들, 소기업들에서의 어떤 노조할 권리들이 저는 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속에서 사회적인 어떤 갈등을 해소한다면 좀 더 그 생산적인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지역 균형 뉴딜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해왔던 지역 균형 발전도 한국판 뉴딜을 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남과 부산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 사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